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금일 진행을 맡은 행복나눔재단의 송재훈입니다. 저희 12회차 SIT 주제는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도 입국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으로 이루어가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가 저희 주제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요. 어떻게 그러면 다문화 사회에 함께 같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도 입국 청소년, 왜 그러냐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저희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심층적으로 논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제가 이제 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그 중도 입국 청소년에 대해서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온 19살 러브선 구룽이라고 하고요. 저희 부모님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제가 동생을 어린이집에 먼저 보내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는 중도 입국 청소년이에요. 제 이름은 에르메입니다. 찐메량입니다. 알렉산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박나영입니다. 베트남 이름은 VT 마화입니다. 그 마화는 벚꽃입니다. 저 베트남에서 태어나고 2014년에 한국에 왔어요. 올해 19살 해외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잔티비치가 한번 읽어볼까요? 겨울보다 여름이 더 좋아. 이렇게 좀 비교하는 거 배웠어요. 희용이 3번, 러브선 4번. 하나도 알아듣는 게 없어서 그게 참 힘들었죠. 수학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와서 이제 내가 학교에서 수학 시간 때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없는 게 왜냐면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잠은 잘 못 잤어요? 네, 좀 잤는데요. 그냥 수업 듣고 좀 질려서 어려워요. 역사하니까 듣지 못하고 이해 못해서 어려워요. 국어와 역사 같은 경우는 한 국가의 전반적인 배경들을 알고 있어야만 배울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더 있고요. 한국어 능력이 곧 기초학력의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아이들은 어려움은 조금 있지만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서 한국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한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오죠. 비자의 변경 전까지는 외국 아동으로, 외국 아이들로 이 나라에 있게 됩니다. 우리 중도 입국 애들은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예요. 학창 시절은 아마 다 센터에서 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서류를 떼야 되는데 중국에도 가야 하는 상황이라 중국에 가면 또 비행기 값도 비싸고 그래서 그냥 안 하고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따게 됐어요. 교복도 입고 싶기도 했는데 그런 점이 안타까웠어요. 아무도 저한테 이런 외국인들만의 센터가 있는 걸 알려주지 못하고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올해 19살인데 중학교 다시 공부하는 데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원래 고등학교 다녀야 되는데 공부 못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저희 센터에 전화를 굉장히 자주 하세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담 자체가 안 된다, 언어적으로. 그리고 학생도 와서 그냥 엎드려 있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교우 관계라든지 학교 생활 전반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공교육에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한국어 과정이나 다른 부분들이 배려가 되지 않는다면 이 친구들은 학교 안에서 뭐 유령 취급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고2 때 자퇴를 했습니다. 이제 적응도 안 되고 이제 수업에 집중도 안 되고. How many times I try to search but cannot find. It's like my work's considered dirt. They must be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너무 외로울 때가 많아요. 다시 아버지를 13년 만에 만났어요. 부모님이랑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은 좀 어색도 안 하고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많이 어색한 것 같아요. 마음에 있는 어떠한 얘기도 편하게 못하는 것 같고요. 여기 오게 되는 순간, 이 땅을 밟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제약입니다. 새아버지를 보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렵고 복잡한 환경이 될 수 있고요. 뭐 때로는 폭력도 하시고 또는 비자 연장할 때마다 돈을 요구하시고. 그 중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학교 폭력으로 이제 결국 자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발전되지 않았던 국가에 대해서 어떤 그런 편견들이 있나요? 저를 학생들이 때리는 것도 있었고 심지어 신체적인 불쾌한 접촉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하는데 장애를 좀 겪었었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제가 한국에 왜 있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어렸을 때 왔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를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미래는 너무 막막하고 나는 어느 나라에서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왜 없겠어요. 있는데 그걸 본인이 스스로 계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여건, 경제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또 그것을 자기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희망이나 꿈을 가질 수 없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우울한 감이 항상 깔려 있다고 봐요. 나는 우즈베키스탄에 살 때 꿈은 경찰 되었었어. 한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경찰 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그 꿈은 잊어버려. 학교 졸업하고 비자 어떻게 돼? 나는 코리아인인데 아마 F4를 받으면 한국에 살 수 있어. 그럼 한국에서 법이 계속 바뀌면 나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너는? 나 지금 그 문제가 생겼다. 학교 졸업하고 후에 비자 연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 중이야. 맞네. 너 코리아인 아닌데잖아. 응, 너 코리아인 아니라서. 비자가 지금 6개월 남아 있어요. 검정고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합격을 못하면은 고향에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올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석사 1학기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속 비자에 대한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미래에 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진짜 할 시간조차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계속 비자를 위해서 달리다 보면 개인과 자아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하게 되는 거죠.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는 F4 비자로 따려고 세탁 기능사 자격증을 따게 됐습니다. 원래는
간호학과랑 아동교육학과에 다니고 싶었는데 취업이 제일 쉬운 과로 들어갔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교육이라든지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으로 아주 사회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거라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중요한 건 인구 절벽입니다. 자꾸 인구가 없어지는 걸 그 가족들이 메꾸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느 날부터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다문화의 나라가 되고 있어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예쁘게 잘 만들어 가야 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 넓은 땅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제 자리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묻혀진 보배지요. 이미 이중 언어가 자리 잡고 있고, 보배라고 하는 거는 개발이 되면 보배가 되는 거고 개발이 안 되면 묻히는 거죠. 보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했고요. 오늘 이 친구들을 어떻게 같이 도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태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솔루션을 논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홍천 해밀학교의 이경진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발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공부하며 다양성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도록 교육하는 해밀학교의 사무국장 이경진입니다. 해밀학교는 다문화 대안학교로 2013년 설립되었습니다. 해밀학교 학생들은 다문화 청소년, 중도 입국 청소년, 일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이라고 하면 이주 가정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들만을 의미하는 경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해밀학교에서 다문화 청소년이라고 할 때 중도 입국 청소년에 대한 비중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은 해외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를 따라 한국에 입국하게 된 청소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주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전에 해밀학교로 입학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중도에 입국한 여자 학생의 이야기였는데요. 14살에 한국에 와서 중학교에 입학하고 싶었는데 초등학교 학력을 증명하지 못해서 그저 한국어 실력만을 기준으로 4학년에 편입돼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에도 언어도 적응하기 힘든데 또래보다 4살이나 어린 친구들하고 공부하는 게 무척이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막 사춘기를 시작한 이 학생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며 지낼 수 있을까요? 이 친구와 같이 많은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매우 복잡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것들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익혀야 되는 부담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페널티 때문에 한국 학교에 입학되는 것도 거부당하고 입학한다고 할지라도 차별과 편견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안고 가고 언제 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체류 자격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꼬여져 있는 실타래 같이 이들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경우입니다. 해밀학교는 이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줘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비자 문제로 법무부를 쫓아다녀야 했던 적도 많이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병원들을 찾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중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14년 동안 살았던 그 중도입국 청소년의 신분을 생성하기 위해 여러 부서와 협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꼬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주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지낸 지 해밀학교 10년이 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을 살펴보니까 졸업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직장을 갖기도 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몇 학생들은 국정 문제도 해결되고 한국어도 제법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친구들 때문에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만드는 이유가 뭘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한국 사회에 가장 빨리 적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나아갈 진로를 위해 얼마나 잘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는 보통 진로 탐색 시기라고 합니다. 초기 청소년기가 바로 진로 탐색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이때 많이 배치합니다. 그런데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코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하고 성년이 되어버립니다. 성년이 되면 생업 문제, 체류 문제 등의 이유로 이 친구들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들을 구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다시는 자신의 진로를 돌아볼 삶의 여유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밀학교 학생의 사례를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미선희 학생은 14살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당연히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하고 1년 늦게 해밀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학교 전략상 한국어만 먼저 가르치는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와 병행해서 비언어적인 교과목들, 체육이나 음악, 미술, 진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때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년 동안을 온전히 자신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미선이는 음악과 미술의 재능을 보였는데요. 당시 유행하던 슈퍼스타 K 오디션에 어눌한 한국어로 신청해서 2차까지 합격하는 결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미술의 소질이 있는 것을 발견한 선생님이 특별히 전문적인 선생님들을 연결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고 졸업학년이 되어서는 자신만의 단독 전시회를 열어서 자기 그림을 몇십만 원에 팔면서 아마추어 작가로서의 가능성도 발견하고 졸업한 학생입니다. 지금 이 학생은 대학에 진학해서 애니메이션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학생 사례처럼 또는 여러 학생들을 만나면서 과연 중도입국 학생에게 어떻게 진로 교육을 해주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진로 탐색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느 청소년들은 이 시기를 놓치더라도 20대나 30대에 자기 진로 적성을 발견하고 또 새롭게 인생을 써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 번 놓친 진로 탐색 시기를 다시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고 일하는 부분들은 단순 직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위한 잉여 시간들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일을 중단하게 되는 것도 그 안전한 고용 부분들을 놓쳐버리게 되고 결국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자신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고 자기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어야만 합니다. 직업을 가르치지 말고 꿈을 찾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직업을 정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그것을 결정하지만 중도 입국 학생들은 한국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가 필요 없는 바리스타나 네일 아트나 그런 종류의 일을 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국어를 잘하니 통역사나 관광을 해보는 게 어때? 라는 것들로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몇몇 직업들을 딱 집어서 아이들에게 제안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은 이 직업을 갖게 될까요? 사실 중도 입국 청소년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보석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보석들을 끄집어내줄 때 이 한국 사회에 다양한 가능성,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 토종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가능성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깊은 곳을 끄집어낼 수 있어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자신의 소소한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그 무대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지지를 받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소소한 경험들을 하지 못했던 친구들입니다. 해밀학교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의기소침해 있고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친구들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인지를 보았더니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성취를 맛보았을 때 아이들은 한국어 능력이나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이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언어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도 입국 청소년이 다양한 경험과 사람들을 연결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은 이주민이고 또 그들의 부모님들도 이주민이라 한국 사회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보통 진로를 결정할 때 교과서적으로 공부해서 진로를 결정하기보다는 나의 롤모델을 발견하고 그 롤모델이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서 진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이런 인적 네트워크나 멘토로 삼을 사람들을 만날 기회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해밀학교에는 자칭 큰엄마라고 말씀하시는 인순이 씨가 계십니다. 아이들이 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이야기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그 사람을 찾아내고 설득해서 학교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아이들이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역할과 롤모델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아이들에게는 롤모델을 발견하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졸업하게 되고 이것이 이들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들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진로 부분들에 제안하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이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재단에서는 캠프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법무부에서도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점프라든지 강원도에 있는 박기범 재단과 같은 곳에서는 학생과 멘토들을 연결해서 그들이 롤모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재외동포 재단이나 월드 옥타와 같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인들과 연결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널려 있는 이 자원들을 과연 중도 입국 청소년이 시기적절하게 잘 활용하며 지낼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돕고 있는 담당 선생님께서 과연 이 모든 자원을 파악하고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게 제때 컨설팅하면서 제공해주고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이 모든 효과들을 누리기 위해서 전문적인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적응부터 진로 설계까지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코디네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중도 입국 학생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년 전에는 중도 입국 학생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몰라서 이것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이미 많은 지원기관과 단체들이 이제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연계와 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자원을 통해 다문화 가정 그리고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찾아가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한 역할을 하게 될 때 다양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무국장님은 좀 학교 안 이쪽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사단법인의 글로벌 청소년 센터의 김수영 대표님을 모시고 그 다음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들 다 아는 복지 현장이 아닌 나를 원하는 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똘끼로 20년간 비주류 복지 현장에서 일한 사회복지사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비주류 복지 현장이라고 하는 건 경력 인정도 되지 않고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탈북 청년 그리고 성인 이주자들을 만나오면서 중도 입국 청소년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을 만나오면서 이 문제를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해밀학교 선생님께서는 학교 안에 재학 중인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제도 안에 있지 않은 학교 밖 중도 입국 청소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왜 학교 밖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탈락됐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학교 밖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의 문턱조차 가보지 못한 채로 학교 밖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첫 발을 디뎠다고 생각해 볼까요? 한국어도 한국 문화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부모님밖에 없겠죠? 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내주시기 전까지 아이들은 공부도 안 하고 학업 스트레스도 없고 아주 좋은 나날을 보내죠.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학교 갈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실제 제가 만났던 아이 중에는 4년간이나 학교 갈 방법을 몰라 집에만 있었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 학교 갈 방법을 몰라서 학교 밖이 된다? 어처구니 없지만 현실입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저처럼 아주 친절한 선생님을 만나거나 여기에 계신 기관의 선생님들처럼 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만난다면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제가 본국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온 아이의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서류는 초등학교 성적증명, 초등학교 졸업증명, 중학교 재학증명, 중학교 성적증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절대로 안 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로 오는 대다수의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국가는 한국처럼 인터넷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학교를 찾아다니며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있다 보면 부모님들은 서류 준비를 포기하기 일쑤죠. 저는 부모님들과 이렇게 서류를 같이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국인데 왜 학교를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지? 예, 그거는 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서류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 교육지원청으로 그 서류를 들고 가게 되죠.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아이들의 거주지에 맞춰서 학교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 배정받은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과의 미팅이라는 또 새로운 관문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그렇다 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과의 미팅에서 교장 선생님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상담했던 아이들 중에는 무려 3곳에서나 입학의 거부를 당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원하지도 않는 한국 사회에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떠할까요?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미래를 선택할 수 없고 미래를 그려낼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꿈으로 가득 차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청소년 시기 가장 중요한 건 또래 관계와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건강한 자극제가 되어줄 수 있는 학교 현장에 없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자극제가 되어주실 분들은 바로 여기 계시는 현장의 전문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좋은 자극제가 되어 아이들에게 좋은 진로도 상담도 많이 해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원기관이 있는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그나마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지원기관에 없는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없기에 건강한 자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몇 년 전에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이야기됐던 게 바로 진로와 취업 부분입니다. 진로와 취업 부분에 있어서의 현장에서도 다들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개선이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가지 사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8살에 중국에서 온 철수라는 아이입니다. 화면에서는 모범생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껄렁껄렁하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담배도 피고 그런 소위 말하는 문제아였는데요. 어느 날 학교를 가고 싶다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본국에서 서류를 준비해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과정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와중에 아까 제가 18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성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체류 비자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행히도 중국 동포였기에 F4 비자 변경을 통해서 체류 자격을 획득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검정고시와 체류 자격 변경이라는 2가지 목표를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본인처럼 이주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상담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같이 대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옆에서 지원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는 잘했던 우리 친구들은 한국에서의 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같이 그 꿈을 설계하기로 했었고 그런 장기간의 상담을 통해 아이들은 자동차 정비공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을 될 수 있는 기술교육원이 있다라는 정보를 획득하고 저희는 아이들과 같이 기술교육원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상담을 받던 중에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한국 아이들이 몰려있는 게 무섭답니다. 아이들이 덩치도 크고 내가 밖에 나가면 쟤네들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아이들은 본인들이 소수다 보니 몰려있는 한국 아이들 사이에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남기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1, 2주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이들은 조리학과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목표를 세우고 조리학과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입학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멘토링 선생님을 붙여주었죠. 한국어는 썩 잘했지만 요리 용어가 어렵잖아요. 어슷썰기, 채반, 깍둑썰기 이런 말이 너무 어려워서 요리 용어 멘토링 교육을 하게 됐고요. 마침내 아이들은 조리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아이들은 한 달 만에 중도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이 본인과 비슷한 또래의 청소년이 아닌
어머님 나이 또래, 연세가 좀 있으신 동기들이다 보니 학업을 포기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 아이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이들은 미안해서인지 제 연락을 한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뭘 하고 있냐고요? 한 명은 지방에 있는 공장을 전전하고 있고 한 명은 서울에 있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목표만 설정해 준 것은 아니었는지, 이 아이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그래서 진로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도움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껏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해서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어 보이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저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우리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미래가 밝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 꿈, 희망, 미래라는 것들로 가득 차야 할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조차도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청소년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미래와 꿈과 희망에 대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대안으로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보 및 시설 접근성 개선입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는 진로와 취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다가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문턱을 낮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시도에 있는 진로정보센터나 취업센터 같은 곳들도 학교 밖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시기 많이 사용하는 커리어넷을 통해서 진로와 심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좀 더 다양한 언어로 제공이 돼서 우리 아이들도 본인이 어울리는 직업과 본인의 심리적 상태를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밖에 있는 중도입국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들어야 할지 모아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아이들이 어디를 가면 이러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 맵이라고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신 우리 전문가분들이 함께 하나하나 모아가면 그런 자원의 연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제안은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맞춤형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대단하고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이미 한국 사회에 많이 있는, 그리고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조금만 더 우리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제공이 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아까 제가 앞서서 기술교육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시에만 기술교육원이 4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강생이 100% 다 차진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그곳에서 조금 더 입학 조건을 낮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언어적 도움과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는 환경과 교육적 혜택을 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이뤄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점차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보 및 시설 접근성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우리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할 테고요. 여기 계신 현장 전문가분들의 의지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사례로 여성가족부에서 화성시와 안산시에 지역 연계 모델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 센터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 연계 모델을 조금 더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나서기 어렵다면 민간 재원과 우리의 여기에 계신 현장 전문가들이 먼저 힘을 합치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모이신 분들 중에 진로 전문가, 그 다음에 중도입국 청소년을 지원하시는 전문기관,
그 다음에 여기 기업분들 많이 오셨던데 기업의 재원 그리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관 이렇게 사자가 모인다면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여기 계신 분들은 답답함을 많이 토로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두 해 해오던 소리냐, 말을 해도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10년 전에 비해 5년 전에 비해 여러분들의 노력과 활동 덕분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고요. 우리의 욕심만큼은 아니지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도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본다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주류 현장에서만 맨 땅에 헤딩하며 살아온 사회복지사로서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주한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이주한 아이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도와야 하냐고. 저는 딱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다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인지, 대한민국 국적은 없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정착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인지, 또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 않고 한국 사회에 정착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까운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편 가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욱더 애써주시기를 바라며 부족하지만 제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시는 과정에 굉장히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표해 주신 두 분, 대표님과 사무국장님 앞으로 모시고요. 이주 배경 청소년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공정플랜의 김지호 부서장님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네, 자리 좀 해서 앉으시죠. 네, 작성해 주십시오. 네, 공정플랜에 우리 김지호 부서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김지호 부서장님 간단한 인사와 또 김지호 부서장님 오늘 보신 소감에 대해서 좀. 네, 소개받은 김재호입니다. 제가 이제 여성가족부, 교육부 걸쳐서 이주 배경 청소년 관련된 정책 개발하고 수행하는 일을 나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 자체는 제가 좋아하는데 제가 소속돼 있는 조직이나 이 단체가 제 적성과 진로에 안 맞더라고요.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그 적성, 진로 이런 탐색이나 결정에 좀 실패해서 지금은 조금 더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골라서 하는 일 중에 이주 배경 청소년 진로와 관련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3, 4년 정도 제가 연속된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을 했고요. 혼자만 계속 이제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센터 대표님 또 우리 사무국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 또 저 나름대로 좀 첨언하거나 보충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좋은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세 분 다 소개 드렸으니까요. 바로 이제 대담을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김수영 대표님께 여쭙겠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30% 이렇게 높은가?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이제 아마 실제 접촉하시면서 느끼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발표는 제가 두 번째인데 첫 질문이라 좀 많이 긴장이 되는데 그 많은 자료들에서는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 프로테이지를 30%로 두고 있긴 하지만 실제 거기에는 카운터에 잡히는 아이들만 봤을 때 30%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한 8년 동안 중도입국 청소년을 만나오면서 1,2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만나왔는데요. 실제 그 만나는 아이들 중에 약 30% 가까이는 학교 밖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17세 이상으로 다시 카운트를 해보면요. 17세 이상의 아이들 중에 학교 밖은 7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학교 밖의 수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카운터에 잡히지 않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니트족으로 지낸다거나 어느 특정 지역에 PC방을 전전한다거나 아니면 뭐 고용에 대한 보장을 받지 않은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말씀하신 30%보다는 제가 체감적으로는 학교 밖의 수치는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 정도의 수치가 훨씬 더 많다라고 저희는 인지를 좀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이경진 사무국장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한국에 왔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면 한국어를 해야 되고 한국 문화 적응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급할 것 같은데 진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어려움과 정말 제일 시급한 어려움이 한국 문화 적응하고 그 한국어를 배우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 기관에서 많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 아까 설문조사 결과처럼 그럼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진로 탐색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나면 이 이후를 들여다보니까 먼저 해결했던 문화 적응이나 언어 문제들이 전혀 적응에 도움을 못 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로 교육에 초점을 맞춘 상태로 다른 것,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아이들 중에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아이들 말고 내가 이거 돼야지 하는 아이들, 그 자기의 소질과 적성과 진로를 찾은 아이들은 그 어려움이 있어도 뛰어넘어내는 의지와 동기들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러면 교육의 방법 중에 제안 주신 부분들이 결국에는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주제를 진로를 놓고 뭐 이런 부분들 같이 가미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두 개가 다 해결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니 진로를 좀 더 중심에 놓고 해결을 하면 다른 것들은 자연히 해결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마이크를 이제 김성 대표님께 넘겨드리면 정보 접근성 개선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다양한 사이트들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언어에 맞는 영역에 따라서 번역돼서 나가는 경우도 저는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신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커리어넷 로그인부터가 우리 아이들은 회원가입부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핸드폰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실제 그 커리어넷을 저희가 대학생 멘토를 붙여가지고 같이 옆에서 그걸 이제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다국어로 제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옆에서 대학생 선생님이 긍정적이다는 어떤 단어 뜻인지에 대한 어휘 설명을 해줘야 아이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커리어넷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언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제 말씀하셨던 다양한 언어로 정보가 제공되는 그 얘기는 이제 그 다문화 교육 포털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거기는 학교로만 주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뭐 학교 밖이나 이제 민간 센터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학교 밖인 경우는 일일이 정보를 다 찾아가면서 이게 있으니까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이제 이래야 되는 상황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이제 민간에서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알 것 같아요. 이런 정보는 그러면 결국에는 활동하는 활동가분들의 각계 전투의 정신, 얼마나 많이 본인들이 정보를 잘 찾아서 아이들한테 전달하느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널려져 있는 게 많으니 이런 것들을 좀 잘 취합해서 좀 잘 정보가 매뉴얼화돼서 전달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정보를 잘 모아서 제공할 수 있는 툴에 이제 제공이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사무국장님께서 발표에 말씀해 주신 코디네이터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코디네이터가 그러면 갖춰야 될 역량? 뭐 한국 사회하고 좀 다르다고 보시면 좀 역량이 뭐가 있을런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면 중도 입국 청소년은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야 하고 적시에 그것들을 제공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 자원들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들을 짚어줘야 이 진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어느 시기에 얼만큼 어떻게 제공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네. 부사님 혹시 이제 진로 문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이제 고민하시고 아까 뭐 다양한 영역에서 고민도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좀 첨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성 대표님이 아까 다문화 교육 포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제가 업무로 만들었어요. 있을 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왠지 모를 어떤 부채감, 이거 그때 잘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됐었고요. 일단 코디네이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사회 서비스나 이런 공공 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효과성, 효율성, 적시성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효과성, 효율성, 적시성을 생각하면 이 코디네이터 인력 자원을 그냥 처음부터 양성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중도 입국 청소년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이 여기에 진로 교육에 관련된 전문성을 더하거나 혹은 진로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가 중도 입국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더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효율성, 효과성, 적시성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옆에서 이제 발제해 주시고 지금도 같이 대화를 나누고 계신 김세영 센터장님이 사실 이 맨땅에서 헤딩해서 전문가가 되시고 또 굉장히 활동을 원활히 하고 계신,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만큼 전문가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 자원들이 사실 이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다만 그게 꼭 본업일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위촉을 하거나 혹은 이분이 이 역할을 본업과는 별개로 하실 수 있도록 또는 본업 안에서 어떻게 커버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미 활동하시고 계신 혹은 이미 자원을 갖고 계신 분이 이 자원을 얼게 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더 특별히 뭐 어떤 코디네이터를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양성하자가 아니고 기존에 있으신 분들 중에 임무를 부여해서 하면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시면 그 역할을 더 부여한다고 그만큼의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효율성과 효과성을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코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고, 물론 이제 새로운 인력들을 양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새로운 인력들이 양성돼서 적시해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지금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주 52시간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걸 지켜지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물론 지켜야만 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저희 뭐 이런 일에 같이 협력해 주실 수 있다면 사실 짊어지는 개인의 짐도 좀 작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기존에 있는 자원을 조금 더 활용하자라는 차원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급한 문제니까 좀 빨리 해결하고 우리가 더 한 발자국 나가자 빨리라는 이런 차원에서 제안드렸던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발표를 이제 제안을 3가지를 주셨습니다. 이제 꿈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 쭉 주시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출발점이 돼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예를 좀 드시면서 그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만나게 했는데 이 언어적인 한계, 공감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효성 부분들이 좀 그 차등이 생겼던 것들을 경험했었는데요.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그 국내에 있는 유학생과 중도입국 학생, 다문화 학생을 3자를 모아서 좀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학생은 국내에서 봉사나 그다음에 또 본국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부분들을 풀어낼 곳들을 얻게 됐었고, 중도입국 학생은 자기 언어로 마음껏 말하는데 현지에서, 그러니까 본국에서 가장 최근까지 살다가 온 자기 또래 언니 오빠들,
누나들 뭐 이런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업되면서 자기 이야기들을 하고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한국어 빼고 오히려 본국어를 잃어버리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유학생 네트워크를 중도입국 청소년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기획이 되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실효성을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보강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세 가지 제안 중에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롤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유학생과 중도입국 청소년은 좀 다른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을 온다는 건 본국에서의 그 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위를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도 입국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입국한 학생들이 롤 모델로 삼기에 꽤 괜찮은 그 포지션을 잡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이 한국에 남아서 기업에 들어가든 본국으로 돌아가든 이 연계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진로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유성 대표님께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예로 드신 기술교육원, 사실은 기술교육원은 한국민을 제가 보면 대부분 다 한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에 생각해 보신 모델들이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아까 기관 소개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기업이나 재단에서 오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예를 들면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노동부나 사실은 중앙부처에서의 뭔가 변화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바뀌는 데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기업들이나 이제 재단들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거기에 문을 조금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CJ에서 운영하신 도너츠 캠프라던가 아니면 뭐 SK 행복나눔재단 얘기해도 되나요? 예, 여기서 운영하시는 뭐 또 제 청년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 저는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도 있지만 뭐 취창업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뭐 보통은 제안을 하실 때 이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혹은 대학생 누구나. 근데 저는 사실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을 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누구나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누구나에서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 지원하시는 청년 프로그램들 중에는 사실은 국적을 따지고 출신 선분을 따질 필요가 있느냐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청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의 10%라도 혹은 한 학기라도 우리 아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기업이나 재단분들이 조금 더 열어주신다면 있는 자원을 조금 더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콕 집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로 적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저기 김재호 부사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부소님 입장에서 보시는 부분에서의 첨언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진로 진학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그냥 그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진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조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저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학이라는 게 내가 어떤 자아 실현이나 자기 실현의 이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욕구별로 조금 쭉 늘어뜨려 보니까 사실은 이건 굉장히 후순위에 등장하는 욕구더라고요.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돼야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 많이 경험해야 되고 실제로 이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해가면서 경험해야 저처럼 이제 부록이 넘어갖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학이나 진로라 혹은 적성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답정너예요. 답은 이미 나와 있고 그 과정을 도식화해서 아이들을 밀어넣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 걱정은 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한테 진로 진학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진로 적성을 찾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필요하다 얘기하는데 이런 도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이들을 밀어 넣을까 봐 너무 걱정인 거죠. 사실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 한 다음에 본인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찾을 수 있는 환경과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사실 이걸 자유의지라고도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자유의지가 해결이 되려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보호, 교육, 지원. 유해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호받아야 되고 또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또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조금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채워지긴 어려워요. 김수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CJ 도너스 캠프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에서 행하는 청소년 또는 청년 교육 프로그램 또는 육성 프로그램들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 안에서 생계나 혹은 보호나 의식주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좀 욕구를 해소한 다음에 사실 진로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이들에게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푸시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유예하고 아이들이 조금 더 본인을 돌아보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줘야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저의 생각인 거고, 두 번째는 여전히 이제 접근성의 문제예요. 이 접근성의 문제라는 게 사실은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뭐 이 18세가 넘어서 성인 전기에 이르면 일을 하게 돼요. 아르바이트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작업 현장 혹은 노동 환경,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은 보통 9 to 6 베이스예요. 아이들이 일을 끝내고 오면 더 이상 교육을 받거나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조금 많이 열려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한계들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연계와 연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관들끼리의 연대와 연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지원의 접근성이나 이런 걸 좀 높여야 아이들이 어디 가서든 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사실은 최근에 직업 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을 좀 많이 만나면서 드는 생각들이 그런 거죠. 이 아이들이 본인이 노동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권리와 의무를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사실 임금체불이나 부당 대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들이 이 법적인 인식이나 혹은 권리의 의무 차원의 접근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같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아이들이 경제활동하는 것을 말릴 수 없다면, 경제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류시키거나 유예할 수 없다면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일종의 진로교육이 될 수 있겠다.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심플로우에서 올라온 질문들 중에 조금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김수영 대표님께 드리는 질문 같은데, 학교 밖 중독 청소년 대상에 한국어 교실 서비스 제공하려는데 안 찾아진다. 그 친구들은 어떻게 찾냐 하는 질문인데요. 네, 뭐 저의 영업 노하우를 네.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성인 이주민들이 정착해 있는 이 도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혹은 동주민센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주민센터로 부모님들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동주민센터도 불안한 거죠. 이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그래서 각각 지역에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서비스를 하니 이런 아이들이 온다면 우리 쪽으로 보내달라. 2, 3년 동안 주구장창 그렇게 영업을 뛰었고요. 저도 그 중국에서 한 6년을 살았었는데 외국에서 사실은 가장 믿을 만한 건 이주민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커뮤니티, 거기에서 정보를 어떻게 얻고 어느 병원을 가야 한국인들한테 친절하다더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인 이주민들도 커뮤니티가 대단히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카페나 블로그 형식이었지만 요즘은 밴드나 카카오톡으로 그룹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주민 커뮤니티의 입소문이 많이 나면 결국엔 또 찾아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제가 아이들을 이제 뭐 하루 평균 200명의 아이들이 오고 갔을 때 우리 기관은 어떻게 알고 오니? 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질문은 지인 소개예요.
결국에는 이제 다단계처럼 이제 손에 이끌려서 여기 가니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더라, 여기 가니까 학교를 갈 수 있다더라, 여기를 가니까 대학을 보내준다, 이런 걸로 홍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면 저는 아이들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냥 인적 네트워크로 꼭 반드시 그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시스템상으로 연결이 시스템상으로는 사실상 어렵죠. 그리고 이제 동주민센터의 어떤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저와의 어떤 관계가 있다면 릴레이션십으로 예. 이제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 간 연계가 안 되어 있고 결국에는 한 선생님의 각계 전투의 투쟁 정신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결국에 얼마만큼 내가 내 상황을 알리고 우리의 기관을 알리고 얼마만큼 영업을 뛰느냐가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인입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IT 강국이고 사실은 제 주민번호만 넣으면 제 채무정보가 다 같이 뜨는 시대에 참 이거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정보는 다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연계해서 이용할 수 없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보를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사실 그 기술은 많이 발전하는데 뭐 사람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게 이 업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방법도 이제 또 차차 풀어가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 청소년과의 오히려 형평성에서 역차별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다. 근데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대신에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돌아가시면서 좀 한 번씩 여쭙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소감도 있으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까이 있는 우리 사무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해밀학교에서도 다문화 청소년들이 있는 대안학교라는 것들로 이제 모금을 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금을 해보면 어떤 반응인지 정말 이렇게 좀 많이 나옵니다. 다문화 청소년 및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다고 하지만 공감대까지 형성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금이 안 되죠. 공개적인 모금이 안 됩니다. 학교 설립 당시에 저희가 막 모여서 의논하면서 이 학교가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고 통합교육은 하고 있지만 다문화 학교로 세워지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의가 많이 되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는 해밀학교의 목표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해밀학교 같은 학교가 없어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곤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을 주는 것이 평등한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키높이가 달라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없는 아이들은 그 키높이에 맞춰서 똑같이 환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좀 다른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저는 좀 더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자원과 재원과 그런 소스들을 제공해 주어도 이게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해야 저는 공평한 시기를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쯤 됐을 때 더 이상 굳이 특별히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 생각하고요. 그때까지는 아낌없이 지원이 필요하고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음 저기 네. 대표님. 네. 저는 앞서 발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을 우리 중도에 입국한 아이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 그 권리만이라도 좀 지켜줘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한국 사회에도 사회적 배려 계층이라는 이제 그 계층이 존재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도 약간의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이 이제 중도입국 청소년이다 생각한다면 사실상 뭐 이 아이들을 뭘 자꾸 퍼주고 뭘 자꾸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서 당연히 주어져야 할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시켜드린다면 오히려 역차별 이야기나 이런 거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그것만 잘 보장받을 수 있게 해달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부소장님. 네네. 제가 그 곰곰이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더니 지난주에 있었던 그 국적법 개정 예고 공청회를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이제 보면서 이걸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잘 모르고 불확실하고 아직 눈앞에 닥치지 않았는데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더라고요. 근데 저도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해서 뭐 특별히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특별히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뭐 특별히 주자, 이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그 또래의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 얘들이 못 받으니까 문턱을 좀 낮추자, 혹은 얘들하고 좀 손잡고 같이 가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결론은 대한민국 일반 대다수가 이 아이들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이 아이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역할은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친절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역차별이나 혹은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불안한 이유를 우리가 해소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하고 이 문턱을 낮추는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왠지 좀 신납니다. 평소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자리였고요. 네, 자리를 만들어 주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상 대담을 좀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리에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듣고 제가 느낀 바는 뭐 특별히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청소년이기 때문에 한국 학생이냐 중도 입국이냐를 따지지 않고 이 시기에 요구되는 것은 분명히 더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또 뭐라 그럴까요? 환경, 이런 것들은 한국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문턱을 나누고 낮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솔루션은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관 또 그 사회혁신가분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꼭 풀어나가기를 좀 희망을 하고요. 오늘 그 자리가, 이 자리 자체가 시발점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행복나눔재단은 또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특별히 고민을 해보고 또 다가가고 또 새로운 방안으로 또 제안을 드려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또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윤활제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12회차 SIT 행사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